안녕하세요.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 얘들이 모여갖고 비엔나에서 뭐 쏙닥쏙닥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한 5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걸 잘 이용을 해서 한번 돈 벌면서 신나게 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펙 플러스 24개국이 모여갖고 소곤소곤 했죠. 기름 생산을 내년 3월까지 매일 50만 배를 추가로 더 감산하기로 했답니다. 감산 규모가 현재의 그 매일 120만 배럴에서 170만 배럴로 늘린다는 건데 그만큼 공급을 줄인다 이런 뜻이죠. 더욱이 사우디는 자발적으로 추가로 40만 배를 더 감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감산 규모가 210만 배럴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습니다. 유가 오를까요? 일단 이 소식이 전해진 후 WTI 59.8불까지 치솟았다가 이 시각 현재 59.1불 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했습니다. 하루 동안 데일리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지금은 이 내기판에 판돈을 태울 타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가 더 오를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원유 속물 롱 포지션 판돈을 걸어야겠죠. 유가 내린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원유 선물 숏 포지션에 돈을 걸면 그럼 돈 벌 수 있겠죠. 순간의 선택으로 누구는 돈을 잃을 것이고 누구는 돈을 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지금부터 함께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요. 기름 생산하는 나라 98개국입니다. 엄청 많네요, 이거. 이 중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생산하는 나라 19개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1055만 배럴, 사우디아라비아 1046만 배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배럴당 1000만 배럴 넘었다는 거죠. 세계 1등인 그 기름 생산 대국 미국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1100만 배럴 퍼올렸고요. 올해 최근 자료가 1230만 배럴 이렇게 매일 이렇게 퍼올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고작 미국이 887만 배럴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 원래 생산량은 아마 1000만 배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산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름 수요 규모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글로벌 전체. 지금은 그 공급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 시장은 공급 초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규모가 가장 의미 있겠죠. 수요만큼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 바이어 마켓 아닙니까? 셀러 마켓이라면 파는 만큼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기름은 사는 만큼 팔 수 있습니다. 2018년 1.3% 증가했고요. 수요가. 2017년에는 1.6% 증가가 엄청 많이 증가한 거랍니다. 예? 2016년에는 1.2%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그 기름 시장 늘어나는 정도가 한 1.2%에서 1.5%, 6% 이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OECD하고 BOECD 이렇게 나누는데 OECD에서는 하루 기름 수요가 4,780만 배럴 이렇고요. BOECD에서 하루에 5,140만 배럴 이렇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920만 배럴 이 정도가 기름 수요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입니다. 전년보다 대략 한 160만 배럴 늘었답니다. 2018년도에. 160만 배럴 늘은 것 중에 OECD 국가에서 40만 배럴 늘었고요. BOECD에서 120만 배럴 늘었다는 겁니다. BOECD 대표적인 게 인도나 중공 이런 데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 규모를 보면은 2018년 공급 규모는 총 9,990만 배럴로 전년보다 250만 배럴 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급은 9,990만 배럴, 수요는 9,92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70만 배럴 공급 초과 상태고요. 늘어난 것도 보면은 공급이 늘어난 건 250만 배럴 늘었는데 수요 늘어난 거는 160만 배럴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는 여기서 생산을 줄였습니다. 2018년도에 생산 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펙 생산국이 그 이상으로 생산을 늘려서 결과적으로
2017년 공급량 9,740만 배럴보다 250만 배럴 증가한 9,990만 배럴이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70만 배럴 공급 초과다 이런 뜻입니다. 오펙 플러스 얘들이 감산을 한다는 거 이걸 한번 되돌아보면은 2018년 연간 감산 목표가 내라 한 120만 배럴이었다고 합니다.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6월 이 상반기 동안에는 한 184만 배럴까지 감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감산을 해서 하반기에는 줄었다는 거죠. 그게 145만 배럴이랍니다. 그리고 사우디나 이라크나 UAE 등은 그 자기들이 합의한 그 감산 합의량을 초과해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 그 통계는 아직 다 안 나왔겠죠.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1월, 2월 이렇게 가야지 나오겠죠. 그런데 2018년보다 글로벌 성장률 하향된 거는 팩트자 아닙니까? 팩트. 즉 기름 수요가 2018년보다 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급 초과는 따라서 더 심화되었을 겁니다. 즉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량을 증가하고 기간을 연장한 것은 2019년의 기름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감산 조치 다시 정리하면 현재의 감산 규모 120만 배럴인데 이걸 50만 배럴 증가해서 하루 170만 배럴로 하고 플러스해서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 규모 40만 배럴 더 늘린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산 규모 40만 배럴 늘리겠다 이 약속은 어떻게 실행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우디는 2018년도에는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고 더 늘렸습니다. 네. 러시아는 가스 생산의 부산물로도 원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부산물로 나오는 원유는 감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러시아가 가스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원유는 감산과 무관하게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펙 플러스 얘들은 improved compliance 감산 합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뒤통수 까는 회원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2번 비엔나에서 석유 생산 정책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감산 조치는 3월까지 일단 시행을 하는데 이제 한 석 달 남았죠. 석 달 동안 시행하는데 그러니까 내년 3월 임시회의 할 때 효과를 분석하겠다. 뭐 이런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번에 그 오펙 플러스 감산 규모 늘린 이 결정은 유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수요 감소한 정도 감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감산 규모 170만 배럴 이게 2018년 글로벌 그 기름 수요량 9,920만 배럴에 대략 한 1.7%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감산한다는 것은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고 공급 초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현재의 수급 균형을 유지해서 지금 있는 이 유가를 지지하고 싶다. 이런 소극적 대응으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로요. 이것부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오펙 또는 이 오펙 플러스 이 카르텔이 지켜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오펙에 동조하지 않는 오펙과 함께하지 않는 비오펙의 공급량은 시장 원리, 그다음 기술 혁신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이 남는 세상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글로벌 공급량 9,990만 배럴 중에서 오펙의 공급량은 대략 한 3천만 배럴로 일단 그 추정이 되고요. 오펙 플러스 다 합쳐봤자 대략 한 5천만 배럴 정도. 그래서 글로벌 공급량의 대략 한 절반 정도를 그 오펙 플러스가 지금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펙 플러스라는 나라들은 대체로 팔 것이 기름뿐이고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들입니다. 살 거는 많은데 팔 거는 기름뿐이다. 그래서 생산 쿼터를 어기고 생산량을 늘려서 몰래 팔아먹을 유혹이 항상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펙 자체의 결속력 그 자체가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펙 14개국을 가만히 보면은 5개 나라가 미들 이스트, 중동에 있고요.
2개 나라가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고 7개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제일 많습니다. 이미 카타르가 작년에 오펙에서 이탈했고요. 에콰도르가 2020년 1월에 오펙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펙의 시장 주도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오펙에 참여해서 생산량 줄임으로써 얻을 이익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펙 떠나서 생산량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저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즉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오펙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분석 영상도 이미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오펙 회의 과정에서 앙골라가 오펙 회의 도중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감산 쿼트 이거 쌩 무시해버리고 저거 멋대로 그냥 정산해버리는 입장입니다. 이라크는. 못 말리는 거죠, 뭐. 그래서 오펙에서 퇴출시키면 퇴출시켜라 이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못 떠날 판인데.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는요 기본적으로 감산도 반대하고요 감산 기간 연장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왜 자꾸 오펙 플러스에 와서 끼우끼우거리는가? 이거 분명히 다른 어떤 거 다목적 협력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그러니까 사우디를 비롯한 이런 그러니까 미들 이스트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감산에는 반대하면서도 오펙 플러스 회의에는 참여하는 이런 어떤 그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결국 감산은 오펙 생산의 대략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사우디 의사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약간 이제 좀 더 시각을 달리해서요. 기름이라는 게 이 본질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즉 연료입니다. 연료. 기름은 연료잖아요. 물론 석유화학 산업의 원자재인 성격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기본적으로 연료입니다. 기름의 대체제는 우리가 아는 연료의 종류를 쭉 헤아려 보면 되는데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예? 나무, 석탄, 태양, 바람, 조력, 원자력 이런 거 다 강력한 기름의 대체제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천연가스 아닙니까? 네. 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1년간 거의 반토막이 나갔고요. 금년 3월 이후 대략 8개월째 거의 똥값이 돼갖고 비실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어쨌든 천연가스 값이 지금 반토막 났다는 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도 연료고요. 중요한 연료고 기름도 연료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기름보다도 더 편리한 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수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평균 증가하는 것이 대략 한 1.2%에서 1.6% 사이, 즉 대략 기름 수요 해마다 늘어나는 정도가 12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이 정도 지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0년 기름 수요 증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급격한 경제 성장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급격하게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본다는 겁니다. 주요 기관들 가령 세계은행이나 IMF나 이 기관들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제 회복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는 그냥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나빴으니까 내년은 올해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하게 희망가 부르는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중공경제는 분명히 더 망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중공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국가들, 한국, 독일, 일본도 포함될 테고 이런 경제에 크게 좋아질 일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성장은 견조할 것이고 미국의 성장에 편승한 국가들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는 새 판은 짜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공 관련 국가들 경제가 꼬라박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은 글쎄요. 과연 금년보다 크게 좋아질지 그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또
전기차가 기름차 대체하는 속도는 더 가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름차 판매 수량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팍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 기름 수요가 금년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베팅할 수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금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기름 공급 증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18년에 공급 늘어난 것이 250만 배럴 아닙니까? 이게 오펙 플러스 등의 연평균 160만 배럴가량 감산을 감안하고도 이 정도 늘었으니까 비오펙 국가들 정산 경쟁이 상당하다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 그 정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더 많이 퍼올린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바로 달러를 캐내는 활동 아닙니까? 땅을 파서 달러를 채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를 쓰고 말이죠. 뭐 오펙이건 비오펙이건 기름이 나는 나라들은 기를 쓰고 죽자 사자 보다 더 값싸게 더 많이 캐내갖고 그래서 더 많은 달러를 끌고 모으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급 증가분 그 250만 배럴 중 미국의 세일 석유 증가분이 최소 100만 배럴이 넘습니다. 즉 미국을 제외한 비오펙 그 산유국들의 공급 증가분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증가를 단일 국가로는 미국 세일 석유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더 많은 공급 증가가 비오펙 산유국들에 의하여 경쟁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 세일 석유 공급 증가 지속될지 둔화될지 여기에 지금 좀 논쟁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매주 발표되는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또 원유 시추수 이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각 현재 데이터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굴착 장비수 663개입니다. 굴착 장비수, 원유 시추수 감소한다는 것은 장내 공급 능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앙꼬는요, 이런 그래프 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요, 제가 비건식 막 시작하던 그 무렵에 그래서 부산 11산 종조라고 해서요, 그게 해운대에서 밤 12시 출발해 갖고요, 부산 인근 주요 산만 한 11개 산, 올망졸망한 거 다 합치면 산이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한 이틀 밤 새면서 이제 걸어서 모룬대라는 곳까지 한 110km가량 됩니다. 그 무박 산행한 그 무렵에, 왜냐하면은 산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GPS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진. 예. 그래서 그 당시 2015년에 한 1,400개로 이렇게 본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최대값이 아니고요. 그게 거의 한 30%가량 폭락한 굴착 장비수가 폭락해서 1,400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값이 대략 한 1,900개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산을 탔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대략. 여기서 지금 계속 감소해 갖고요. 지금 오늘자 663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세일 석유 공급이 감소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데이터는 엄청 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굴착 장비 숫자는 도대체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세일 혁명이라는 게 그 판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세일 혁명 과정에서 판 뒤집어졌잖아요. 사우디, 러시아는 후진 그룹으로 이제 밀려버렸고,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에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지금 판이 뒤집혀 버렸잖아요. 그 판이 뒤집히는 그런 완전히 아싸리 판에서 돈 버는 놈 엄청 벌고 망하는 놈들도 엄청 많았다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시장에서 이 시장은 미국 세일 혁명 시장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살아남는 놈만 돈 벌고요. 성공 가도를 달린 것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리고 그 혜택을 즉 시장 참여자 모두가 누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많던 굴착 장비가 다 가동되고 돈 벌 정도가 되었다면은 유가 공급 엄청 더 늘지 않겠습니까? 유가 한 20불선으로 박살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벌써 망했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 다시 보시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금년 그 하반기 이후에는 이 굴착 장비 수, 시추수 이게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세일 석유 관련 논점은요, 제가 정리하기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세일 석유 자체의 기술 혁신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퍼올린 기름을 시장에 공급하는 운송 인프라 이거 갖추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유정에서 항만까지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항만의 수출 능력을 확충하는 것.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퍼올린 기름을 돈으로 바꾸는 인프라 시설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 여기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 구축 하반기 이후에 아주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분석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 석유 공급의 이 가격 탄력성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즉각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게 그런 거죠. 네. 결론적으로 2020년에도 기름 시장은 공급 초과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름값은 추세적으로 오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이번에 오펙 회의 한 것처럼 감산 규모를 더 늘린다, 감산 기간을 연장한다. 이건 이제 공급을 줄인다는 거니까 일시적으로는 기름값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등락은 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저는 원래 이런 의견이었고요. 또 계속 그 견해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판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투자 수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름 관련 돈 버는 방법, 원유 선물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원유 선물 ETF를 훨씬 좋아합니다. 이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예. 가령 타이거 원유 선물 ETF 또는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ETF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코덱스 원유 선물 ETF 이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름값이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만약에 판단하신다면은 ETF 사서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예상대로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ETF 값도 올라가니까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기름값이 내리면은 ETF 값도 내려가서 손해보겠죠. 기름값이 내린다고 예상을 한다면 인버스 ETF 사서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처럼 기름값이 내리면은 인버스 ETF 값은 올라가니까 되는 거죠. 기름값이 올라간다면 인버스 ETF 가격은 내려가니까 손해보겠죠. 그래서 이 ETF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편리하게 또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고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호 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이 상호 해지 개념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는데요. 별도 영상 올렸는데 꼭 참고 바랍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월요일에 분명히 ETF 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금요일 날 오펙 플러스에서 그런 회의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 원유 선물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월요일 날 이게 반영이 돼서 최소한 오전장이 오르겠죠. ETF가 오르겠죠. 그리고 인버스는 분명히 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버스가 과연 예상대로 내리면은 저는 인버스를 적절하게 분할 매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절대로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구간으로 분할 매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몰빵은 저는 시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확신하는 경우에 몰빵을 하는 것인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간 다 끌고 모은 것보다 시장이 더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몰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